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개인별 지원팀장 장정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 중에서도 생애 주기별 지원에 따른 서비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 강의 요청을 한 달 전쯤에 받았었는데요.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사고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점들 혹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생겨났는데 왜 이런 서비스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앞으로 발달장애인 가족과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30분, 40분 동안 저희 센터 혹은 저 17개 전국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저희 센터가 생겨나게 된 법이 있죠.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생겼지요. 그래서 그 지도를 딱 보여드릴 거고요. 어떤 지역에 어디 센터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현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이제 교육의 주제죠. 생애 주기에 따른 서비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개인별 지원객 수립, 전 생애 영역별로 할 수 있는 수립 개인별 지원객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방과 후 만 6세부터 만 18세 전까지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의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권리구제, 공공후견, 그리고 이제 부모교육, 가족휴식 지원 서비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 센터에서 수행하게 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부모 자조 모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센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17개 광역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긴 하지만 각 지역에 처해 있는 상황, 그다음에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그 지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각 센터마다 특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언제 생겨났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센터가 왜 생겨났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2012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이 됐지요. 그 아동지원법 안에는 그 개인별 지원객 수립을 담당하는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센터가 바로 만들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부모들 단체에서 정부에서 국가 주도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았지요. 그래서 2015년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법이지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그다음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나와 있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동시에 생기게 되었고요. 그 센터가 지금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의 한국장애인개발원 내에 중앙 지역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2013년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중앙센터가 개소되고 나서 17개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한 개소의 욕구들이 계속 지역마다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지역센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중요한 법 조항들이 담겨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동영상을 간단하게 시청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려주는 반갑다 발달장애인법.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이 생겼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발달장애인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원래 이름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5년 11월 21일부터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꼭 지켜야 하죠. 법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이 도와드릴 겁니다.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책으로 읽거나 목소리로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물론 발달장애인을 위해 쉽게 만들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편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모두에게 반가운 발달장애인법을 소개합니다. 발달장애인법 알아보기.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고 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것과 관련 서비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이 가진 권리는 무엇일까요?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똑같은 기회를 갖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일을 나라에서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도 있지요. 바로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발달장애인법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이제 법이나 정책처럼 중요한 정보는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요. 또 생각이 비슷한 발달장애인들이 모여서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여럿이 모이면 혼자일 때보다 더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발달장애인은 어떤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나를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워줍니다. 이 계획이 세워지면 나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는 무엇인지, 얼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매일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아픈 곳을 설명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들을 잘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따로 정해집니다. 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영화관, 미술관, 놀이공원, 원하는 축제와 행사가 있을 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도와주는 사람인데요. 그 전에 먼저 나에게 후견인이 꼭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겠죠. 후견인이 나를 대신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가야 할 때 혼자 가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찰관 검사 중에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하는 전담 경찰관과 전담 검사가 있어야 하고 발달장애인에게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들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다치게 했다면 혼자서 걱정하지 말고 경찰서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경찰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직원이 나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당장 지낼 곳이 없거나 보호가 필요하다면 위기 발달 장애인 쉼터에서 잠시 머물 수도 있어요. 가족을 위한 서비스도 생깁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얻을 수 있고 부모님들은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족이 함께 쉴 수 있거나 발달 장애인의 동생, 형, 누나, 오빠, 언니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일찍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여러 기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거점 병원, 위기 발달 장애인 쉼터, 평생 교육기관, 직업 재활 시설, 그리고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가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혹시 고민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발달 장애인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발달 장애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지요. 반갑다 발달 장애인법을 자주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우리나라 각 기관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발달 장애인을 잘 이해하고 이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발달 장애인법. 어떤가요? 하나씩 살펴보니 어렵지 않죠?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의 꿈, 행복을 위한 발달 장애인법. 정말 반갑습니다. 네, 동영상 잘 시청하셨지요? 반갑다 발달장애인법은 5년 전에 만들어진 동영상 자료고요. 발달장애인분과 가족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단어와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하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법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 안에 그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경찰관들을 지정해서 법적인 영역에서 발달장애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들, 그리고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을 늘려야 되는 것들, 그리고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그 관련법 제33조 2항에 되어 있는 광역 17개 센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법률에 의해서 서울부터 제주까지 광역센터들이 다 생겨났습니다. 2015년에 걸쳐 2015년 1년 동안에 17개 센터가 다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제일 먼저 생겨난 곳이 대구고요. 대구와 광주입니다. 2014년 말 2015년 중순까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 말부터 2016년에 걸쳐서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남센터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경북에서 개소식을 하면서 17개 센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분들도 우리 지역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어디쯤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인터넷창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살고 계시는 지역을 검색하시면 주소와 하고 있는 일이 홈페이지로 연동이 되니까 살펴보시면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크게 센터장님 한 분이 계시고요. 팀은 총 3개가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팀이 있고요.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이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팀은 지금 이제 저희 구조 보시면은 지역에 따라서 좀 인원이 달라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관할 지역 내 발달장애인 분들이 몇 분을 살고 계신지,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자체의 예산 구조에 따라서 개인별 지원팀 인원수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 분들 살고 계신 곳이 어딜까요?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에는 지금 5만 명의 발달장애인 분들 살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서울,
세 번째가 경남, 네 번째가 경북이거든요. 그 지역은 발달장애인 분들이 15,000명 이상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별 지원팀이 5명에서 주간활동까지 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자들까지 합치면 10명까지 지원이 되는 센터입니다. 그 외에 세종, 제주, 울산처럼 지역이 작고 발달장애인 수가 적은 곳은 한 4명, 5명의 개인별 지원팀원들이 열심히 또 지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공호팀은 총 2명, 많게는 3명인데요. 그 공공후견 권리구제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영지원팀은 저희가 이제 그 장애 인식 개선 교육부터 시작해서 행정적인 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운영지원팀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전국 발달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최신 자료를 확인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 복지로에 들어가면 장애인 통계가 계속해서 매달마다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2021년 3월 장애인 통계 현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이 263만 5,976명입니다. 그 중에 발달장애인은 24만 8,402명으로 추산이 되고요. 그 중에 지적장애인이 21만 6,988명, 자폐성 장애인이 31,41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대비 9.4%가 발달장애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 도표를 보시면 9.4% 발달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인이 8.2%, 자폐성 장애인이 1.2%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발달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광역 17개 시도에서 몇 번째로 발달장애인 분이 많이 살고 계실까 궁금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에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 분들이 살고 계세요. 5만 명이 넘으시지요. 그 다음에 서울, 그쵸? 세 번째가 경남, 경북이었고 제일 적은 곳이 세종인가요? 이렇게 막대 도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경남을 보시면 자폐성 장애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좀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 좀 궁금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었어요. 왜 경남에 자폐성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많으실까? 찾아봤더니 양산에 저희 부산대병원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입니다. 그리고 행동발달증진센터가 활발하게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타 지역에 있는 자폐성 장애인 부모님들이 양산과 창원으로 많이 이주를 해오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지역이 어떤 서비스 기관이 많고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많거나 혹은 성인 지적 발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많다면 주변에 계시는 다른 시도에서 인구가 유입이 돼서 장애인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를 작년 올해 발달 장애인 통계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요. 크게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가 해야 되는 큰 방향성은요. 맞춤형 개인별 지원 계획을 통해서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노말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한 5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별 지원계획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당사자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역에서 연계를 하고 없는 서비스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사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들이 많았지요.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캘리포니아 리저널 센터를 벤치마킹한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그 지역의 그 리저널 센터의 개인별 지원 계획은 서비스 구조가 예산이 리저널 센터로 오게 되고 리저널 센터에서 당사자분을 만나서 서비스 욕구 사정을 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지역에서 구매를 해서 연결시키는 굉장히 당사자 중심으로 잘 돌아가는 서비스 예산 구조가 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서비스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 물리적인 구조만 가지고 왔고 이 안에 예산과 서비스가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는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개인별 지원 계획은 당사자가 원하는 욕구를 사정을 다 해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지역에서 있는 서비스들은 기관에 예산을 주는 서비스 지금 장애인 복지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기에는 대기자들이 길거나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서비스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발달장애인 분들과 가족분들이 개인별 지원 계획을 되게 기대를 가지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요청을 하고 세웠어요. 근데 돌아오는 거는 종이 2장이죠. 길면 종이 2장이죠. 근데 이걸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2016년도에 저희 센터가 개소를 하고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달성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분을 상담을 하고 부모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뭐 군 혹은 시 주무관님들과도 굉장히 소통을 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는데요. 현장에 작동될 수 없는 구조를 5년간을 지켜보면서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이 잘 원래 목적대로 잘 달성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체의 예산 구조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당사자분이 원하는 서비스랑 뭐 신규 서비스 발굴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만 원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수행해야 되는 개인별 지원 계획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인데요. 원래 애초에 2016년도에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개소가 될 때는 이 서비스들이 없었어요. 근데 2019년에 이제 서비스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죠.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가 새로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제 학령기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방과후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이 이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들은 뒤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리구제 사업인데요. 권리 침해 과정에서 당사자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경찰관과 검사 사이에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과 지원을 해주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구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후견 지원은 의사결정 조력을 위해서 공공후견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심판 청구 과정까지 지원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센터에 들어온 사업인데요. 원래 민간에서 하시고 계시던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공기관을 시와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던 사업인데 이제는 저희 센터를 통해서 아마 확산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이제 작년에 부모교육 서비스가 새로 들어왔고 올해 가족휴식 지원 서비스가 저희 센터를 통해서 배포가 되게 되는데요. 제공기관을 선정을 하고 그 제공기관에서 그 목적에 맞게끔 서비스를 잘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 제공기관에 예산을 주고 그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 센터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밑에 칸에 놔둔 게 뭐냐면 작년에 저희 센터에 새로운 목적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의 자조모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자조모임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분들이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하고 그 지역에서 주체로 설 수 있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 센터의 그 목적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도 각 센터마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보건복지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 안내를 보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인터넷에 쳐보시면 다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 계획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애초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의 가장 큰 목적이 서비스 간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할 때는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과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서비스 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발달재활 서비스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시는 장애 아동의 어머님이 혹은 아동이 발달재활 서비스보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싶을 때는 이 발달재활 서비스의 총량에서 뭐 30%를 활동 지원 서비스로 더 이전을 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게 되면 저희가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하고 적합성 심사를 받아서 그 서비스 조정량이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취지였는데요. 그 시범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어머님들이 만족도가 컸었어요. 왜냐하면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분이 더 많을 때는 활동 지원 서비스의 시간에서 가져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시범 사업으로 끝이 나고 본 사업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시도가 목적이 필요성이 되고 이 필요성들이 어머님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면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 계속 이렇게 가지를 쳐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PT는요,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인분들이 발달장애인 분들이시잖아요.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글과 그림을 통해서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9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 계획에 대한 서비스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서비스가 그 지역에 어떤 게 있고, 이 지역의 이 서비스 기관은 이용인이 몇 명이고, 종사자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도 저희 홈페이지 비로소를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족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조 모임이 필요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조 모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제공기관과 연결을 해서 원하는 부모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9번은 권리구제 공공후견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생애 주기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부끄럽다고 말씀드린 개인별 지원 계획인데요. 그 개인별 지원 계획이 잘 수립되고 현장에서 당사자분과 가족이 원하는 서비스에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과 그다음에 실무를 하는 저희 지원가들의 역량이 같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해서 발달장애인분들 생애 주기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과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발달장애인분들과 가족분들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의료, 보건, 경제 또는 평생교육 또는 성인기가 아닌 아동들한테는 조기 진단과 장애 등록, 그다음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의 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당사자분들과 상담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담을 통해서 파악된 욕구들을 가지고 사례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사례 자문회의는 저희 센터의 내부의 직원들끼리도 사례회를 하기도 하고요. 당사자분들이 원하는 서비스 기관, 그다음 이 서비스 기관 외에 지역의 시군 담당 주무관 혹은 이웃 주민들과 연결을 해서 또 특수교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랑 다 모여서 과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 자문회의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과 사례 자문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초기 개인별 지원 계획을 가지고 당사자분과 또 상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들이 당사자분이 원하는 욕구가 잘 담겨져 있는지, 절차에서 당사자분한테 설명이 잘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발달장애인분한테 확인하는 과정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과정인데요. 개인별 지원계획 회의를 통해서 당사자분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저희는 그 서류를 만족하고 계신지 1년에 2번, 많게는 6번 정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끔 역할에 따라서 나눠보면요. 저희 센터 개인별 지원 계획은 공공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가족들은 저희 센터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살고 계시는 면, 동, 기초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제가 경남 창원에 동읍에 살고 있다면 동읍행정복지센터에 개인별 지원계획을 신청하게 되고요. 동읍의 그 담당 주무관은 읍에서 또 저희 센터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요. 동읍의 그 위에 창원시로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 신청을 했다. 이런 걸 창원시로 올리게 되고 창원시의 담당 주무관이 행복이음을 통해서 저희 센터로 개인별 지원계획 신청서를 공적인 문서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저희 센터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만이 쓰는 비로소라는 통합정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정망을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고 그 신청된 서류를 가지고 이제 아까 당사자분을 만나고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연결을 하고 좀 더 나아가서 지역에 없는 서비스라면 인큐베이팅 사업을 해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이 되게끔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자료들이에요. 신청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 과정까지 당사자분들한테 개인별 지원 계획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쭉 설명을 드려요.
개인별 지원계획 회의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서비스가 연결되고 없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전 과정에서 당사자분과 의사소통의 방법들,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잘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센터에서 발행하는 모든 문서들은 좀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다 제작이 되고 상담을 할 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 전생의 주기에 따른 발달장애인 서비스라면 지금 말씀드린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센터가 생긴 지 5년 됐다고 말씀드렸지요. 발달장애인 지원법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이 됐으니까 법과 제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고정 불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행을 하다가 법에 따라서 이게 현장이랑 맞지 않아. 그러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지침도 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방과 후 서비스의 지침들이 해가 지날수록 현장 욕구들을 반영을 해서 바뀌고 있어요. 원래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가 이용 대상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올해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일수록 방과 후 서비스가 더 필요한데 연령 제한이 만 11세부터 17세까지 되어 있다 보니 발달장애인, 저학년 발달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 못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연령대가 만 6세로 낮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많은 저학년 발달장애인 분들이 방과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근데 서비스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도 제공기간이 없다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서비스 수급권과 동시에 각 지역의 제공기관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서비스 시행한 지 지금 만 3년째 되기 때문에 아직 제공기관들이 많지 않습니다. 각 지역, 지자체, 복지부 그리고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제공기관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읍면동, 아까 개인별 지원 계획처럼 기초 지자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4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30대가 넘어가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양이 확 줄어들죠. 왜냐하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동 지원이나 가사 지원을 하는 거였다면 이제 더 이상 발달장애인 30세 이후의 발달장애인 분들은 혼자 다니실 수 있고요. 혼자 집에서 사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활동 지원 서비스가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안 서비스로 나온 게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인 발달장애인은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생겨난 건데요. 본 사업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19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이고요. 그 전에 3년간 시범 사업을 하면서 효과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19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주간활동 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 발달장애인 분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왜 예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직업. 꼭 직업을 가져야지 뭔가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의미 있는 낮 시간을 그냥 친구들과 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는 삶이고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게 주축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 주간활동 서비스는 이것도 지침이 변화가 되었어요. 원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직업훈련을 하는 사람, 낮 시간에 다른 서비스를 하는 사람, 학교에 다니는 사람, 거주시설 그룹홈이나 혹은 다른 거주시설 형태에 있는 사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조금씩 지침들이 완화되고 있어요. 더 많은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일지라도 한 달에 80시간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정도죠. 하루에 4시간만 직장을 다니며 나머지 시간은 주간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거주시설에서 사는 발달장애인 분들은 주간활동을 이용을 못했는데요. 이제 그룹홈에 계시는
발달장애인 분들은 올해부터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이 필요하고 발달장애인분들의 욕구가 있다면 지침과 법률 개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봐 주시고 요청하고 잘 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바꿔주세요. 계속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간활동 서비스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56시간이 단축형이고요. 100시간이 기본형, 132시간이 확장형이에요. 조시간도 조금씩 달라져요. 작년에는 기본형이 88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00시간으로 늘어났지요. 사업이 의미 있고 효과성 있고 당사자분들의 삶에 만족이 된다면 지침은 시간은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고요. 근데 이용 방법이 조금 기존의 서비스랑은 달라요. 우리 활동지원 서비스는 1:1 서비스였잖아요. 근데 이 활동 서비스와의 차별점을 두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거는 지역사회에서 타인과 활동할 수 있는 경험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간활동 서비스는 그룹으로 이용이 돼요.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으로 이용이 되는데요. 이 그룹 매칭은 제공기관에서 당사자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유사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과 이제 그룹핑을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도 그 지역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주간활동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을 하고, 이 신청은 똑같이 또 읍면동으로 신청을 해요. 그럼 저희 센터에 의뢰가 오면 이제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주간활동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는지. 제가 전 이제 경남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어요. 10개의 시와 8개의 군이 있는데, 군 단위의 군 지역에 사시는 발달장애인 분들의 삶을 정말 서비스 사각지대예요. 심지어 활동지원 서비스가 뭔지, 에너지 바우처가 뭔지, 장애인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주간활동 방과후 서비스 생기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 서비스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요청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혹은 군 지역에 사는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이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내용으로 들어와서요. 주간활동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하냐면, 이용인 분이 읍면동으로 저 주간활동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럼 읍면동에는 시, 군, 광역 같은 경우는 구에서 다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신청 내용을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 센터는 당사자분을 만나러 가요. 주간활동 서비스의 내용이 이런데 어떤 서비스 유형을 이용하고 싶은지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분들의 욕구에 맞춰서 기본형을 하시고 싶다면 제가 기본형을 체크하고 그분이 원하는 시간이랑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서 그 정리한 걸 가지고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를 열어요. 근데 저희가 간사 역할은 하지만 주체는 시군구에서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주시고요. 심사위원들이 있겠죠. 뭐 교수, 보건, 공무원 다양한 영역에서 오시게 되면 저희 센터는 조사했던 내용들을 쭉 말씀드리고, 이분한테 주간활동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달에 바우처가 생겨나는 이 시스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회 서비스 바우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복지카드처럼 바우처 카드가 나가게 되고요. 이 카드에 만약에 단축형이면 56시간, 기본형이면 100시간, 확장형 132시간의 서비스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바우처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생애 주기별에 따른 서비스를 말씀드리는데요. 개인별 지원 계획이 생애 주기별, 전생애 주기별로 다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죠. 장애 조기 진단부터 시작해서 특수학교를 어디 가고 싶은지, 특수학급을 가는 게 맞는지, 우리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게 맞는지, 혹은 뭐 주간활동을 이용하는 게 맞는지, 직업지원 시설에 가는 게 맞는지,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 연계 계획들을 세워주는 게 개인별 지원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의 주간활동 서비스, 학령기 발달장애인 분들의 방과후 서비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권리구제 사업도요, 연령대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면 아동이 저희 기관의 서비스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성인 발달장애인, 고령 발달장애인 분들이 서비스 피해자이거나, 요즘은 또 발달장애인 가해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지원 테두리 안에서 저희 센터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발달장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불합리한
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권리 구제 사업인데요. 저희는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수사 권한이 있다면 저희는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현장에 같이 가서 그 경찰들은 그 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저희는 당사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좀 편한 분위기에서 어떤 피해, 어떤 상황에서 가해를 하게 됐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지요. 이제 그러고 나서 보호가 필요한지 아니면 원가족으로 복귀를 해서 뭐 지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정말 가해자일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신뢰관계 동석인으로 가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적 지원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후 지원부터 시작해서 또 뭐 가해자면 벌을 받고 다시 지역에 복귀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구조화를 해놓은 건데요. 신고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가고 심각한 사례면 저희가 위기 발달장애인 쉼터에 발달장애인 분들을 분리해서 학대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분한테 피해자분, 가해자분한테 어떤 법률적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그림이고요. 이것도 보시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쉼터를 갈 수 있는데 그 사실 위급한 상황,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은 경찰서에만 가면 막 떠세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예, 아니요, 예,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이제 수준이 높다면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전반적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원치 않게 또는 자기가 한 일보다 더 많은 피해 사항을 만들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신뢰관계 동석인으로 또는 편안한 분위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사항들을 당사자분과 가족들한테 설명드리는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공공후견 사업인데요. 이 공공후견 사업은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앞서 노문영 변호사님이 공공후견 서비스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는 공공후견 서비스 중에서 특정 후견에 대한 지원을 하고요. 특정 후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과정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정 부분만 이렇게 딱 국한해서 기간도 한정을 해서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저희 센터가 요 전반적인 역할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상담을 하고 당사자분을 만나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공후견을 양성하는 법인은 또 따로 있으니까 양성된 후견인과 당사자분이 잘 이제 후견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사회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고 뭐 작성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칭이 된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저희 센터의 역할입니다. 간단하게 또 이제 각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당사자가 할 수도 있고요, 가족이 할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 종사자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분을 발굴을 하거나 혹은 지역에서 위기 발달 장애인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뭐 주무관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알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 기관은 시군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장애 유형, 소득 수준, 후견인이 필요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저희 센터에 의뢰를 오게 돼요. 그럼 저희 센터가 당사자분 만나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정들, 그다음에 후견인 심판 청구에 대한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후견인 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하게 되고요. 일련의 비용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지원은 저희 센터 권익공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공공후견 교육기관이 발달장애인분의 공공후견 서비스를 하고 있는 트라이앵글이거든요. 지자체 시군구에서는 발달장애인분들을 잘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 센터는 전반적인 행정 지원, 후견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인 거고요.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은 후견인을 양성을 하는 거죠. 발달장애인분들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후견인을 양성을 하고 교육을 하고 후견인 매칭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공공후견 교육기관의 역할입니다. 이 세 개 기관들이 뭐 지자체, 센터, 교육기관이 잘 제 역할을 해줄 때 공공후견 서비스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잘 지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사업입니다. 부모 교육 사업은 저희 센터에서 시작하게 된 지 2년, 길게는 3년 정도인데요. 원래 2015년, 16년도에 개소할 때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 교육에 대한 욕구들은 굉장히 많지요. 교육은 굉장히 많지만 당사자분과 가족이 필요한 교육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다라는 말씀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교육의 욕구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학령기 부모님들 교육의 욕구가 다르고요. 영유아기 부모님들 교육의 욕구가 다르고요. 성인 발달장애인 분들의 교육 욕구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아이, 나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이의 성인의 연령대를 생각했을 때 필요한 욕구들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희 센터에서 수행하는 부모교육 사업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우선 영유아기 부모교육 사업은 만 0세부터 6세까지의 부모님들이 저희 센터 혹은 제공기관, 저희가 아까 예산을 받아서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나눠주는 공모 사업을 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적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제공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영유아기 부모교육은 일반적으로 양육 기술을 제공을 하고 문화활동, 자조모임 지원까지 연계를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 상담 및 코칭인데요. 연령대가 만 12세부터 18세예요. 거의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시기죠. 이 시기는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학령기 활동을 통해서 성인 전환기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인데요. 부모 교육이지만 당사자들도 참석 가능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가장 필요한 성인권 교육인데요. 이건 전 연령에서 가능해요. 성인권 교육이 갑자기 성인이 됐을 때 너는 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인권 교육을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타인을 만날 때 어떤 감정으로 대하는지 또는 싫고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지 바른 성인권에 대한 개념이 습득이 된다라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인권 교육 지원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가족, 그리고 저 같은 종사자들도 대상이 되고요. 이제 회기는 그 제공기관에서 어떤 강사를 초청을 해서 지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각 지역의 성인권 제공기관을 쳐보시면 또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을 하고 있을 건데 그때 신청을 하시면 교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족휴식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 센터에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 도, 군을 통해서 그 제공기관이 직접 선정이 되고 지원을 했다면 올해는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부모교육 사업과 마찬가지로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일 수도 있고 저희 센터 직접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공모 사업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의 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을 하고요. 가족이 힘을 내서 뭔가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지원, 안정감 또는 가족이 힘이 있어야지 당사자분을 양육하고 당사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 또 휴식을 하면서도 부모, 멘토링 코치를 통해서 필요한 양육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원 내용이 힐링 캠프, 1박 2일일 수도 있고 당일일 수도 있고요. 또 많게는 또 3박 4일까지 자부담을 내서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지원 비용은 당일은 75,000원, 1박 2일은 15만원, 2박 3일 24만원으로 진행되고요. 요 신청도요. 지금 17개 시도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곳도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곳도 있고요.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직접 수행하는 곳도 있으니까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당사자분과 가족들은 검색을 하시면 쭉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검색하셔서 우리 지역에 어떤 제공기관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조모임 지원입니다. 이 자조모임 지원은 어머님들이 학령기 어머님들, 특히 영유아기 어머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거더라고요. 내 아이의 또래 집단의 어머님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혹은 내 또래 어머님들보다 조금 더 아이를 먼저 키운 엄마들은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울이나 경기처럼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조모임들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셔서 멘토, 멘티 또는 어머님들이 정보를 찾으시기가 또 어렵지 않아요. 지방에 비해서.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서비스들이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필요한 어머님들을 적재적소에 멘토링으로 연결시켜주는 연결 고리들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어머님들일 수도 있고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어머님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욕구에 따라서 자조 모임을 결성을 하고 어머님들이 정보를 찾거나 혹은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자조 모임에서 의견이 나오면 저희 센터에서 시군이랑 협의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자조 모임이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 경남, 부산, 대구 이런 지역에는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자조 모임이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주체로 활동을 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조금 보급이 되고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자조 모임이 활성화되는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 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또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이 또 드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을 때 누가 이런 답을 줄 수가 있지? 라는 생각 드시잖아요. 그럴 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도 요청이 들어와야지 필요성을 느끼고 서비스를 만들고 사업을 만들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청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싶은 마음에서 제가 요 사업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션이 제가 이제 생애 주기별로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그 법과 사업에 대한 지침은 고정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의 욕구들이 굉장히 필요성이 올라오면 저희처럼 공공기관에 생정을 하는 사람들과 현장과 접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욕구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많은 대안들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지침이 바뀌게 되겠죠. 지침이 바뀌면 법률 개정도 가능한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주간활동과 방과후 서비스, 저희 참여할 수 있는 범위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분과 어머님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를 한 것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특화 사업입니다. 17개 센터가 지금 개소를 다 했지요. 중앙에 중앙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고 17개 시도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각자 지역의 당사자분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편차들이 너무 커요.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경기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간활동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기가 어려운 구조지요. 주간활동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복지관이나 평생교육 이런 곳으로 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역은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은 주간활동 서비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용을 하는, 지역마다 그 지역의 서비스 기관 또 예산 구조, 당사자분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들이 다 다르다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뭔가 좀 특화되는 사업을 해서 당사자분들한테, 가족분들한테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센터들이 꽤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발달장애 융합 돌봄 센터 개소라고 있는데요. 아마 서울에서는 챌린지 사업, 도전적 행동 지원주택 사업에 대해서 많은 욕구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랑은 그 과정에서 하나의 역할을 나눠서 뭔가 서비스를 수행했다면, 지금 광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전환 지원팀이 신설이 됐어요. 저희 아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개인별 지원팀, 권익공호팀, 운영지원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광주센터는 전환 지원팀이 생성이 돼서 4명의 직원이 도전적 행동이 있거나 혹은 제가 발달장애인 혹은 탈시설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분의 생활 연령 혹은 그분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강도를 측정을 해서 일상을 잘 살 수 있도록 주거 지원까지 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광주센터거든요. 광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17개 지역센터에서 광주시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시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는 거는 광주시의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분들이 욕구가 굉장히 크고 관찰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최중증 발달장애 융합 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이 조금 시범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사업과 실종 예방 사업입니다. 각 지역 센터마다 하고 있는 고유 사업들 외에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들과 협업해서 발달장애인 강사 협업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은 떨린데 여기 학교나 또는 직장 내 인식개선에 기업체로 가면 얼마나 떨리시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발달장애인 강사분이 자신의 얘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간대는 5분이다, 6분이다.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제 뭐 이런 시간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편하게 어떻게 자신의 얘기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거래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 혼자가 아니라 협업 강사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연구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 인권센터들, 자립생활센터들과 협업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비장애인 분들도 힘들었겠지만 특히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 소외로, 특히나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갈 수 없는 이 답답한 환경에서 도전적 행동도 더 커지고,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가족이 와해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와 서비스 욕구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채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연구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경남 울산센터만 이제 나열을 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센터에서 책자도 내고 있고요. 매뉴얼들 많이 보급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 발달장애인 주소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게시판, 공지사항, 교육실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실종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마음 아픈 기사들 많이 보셨지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실종 예방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GPS 기반에서 위치 표시 시스템 단말기를 신청하시는 발달장애인 분들께 보급을 하는데요. 제주센터, 충남센터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보급하는 기기는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기기는 팔에 차는 시계 부착형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기기는 이렇게 허리춤에 차는 뭔가 핸드폰처럼 생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PS 보급을 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분 행여나 지역을 벗어나는 활동의 범위로 갔을 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들도 각자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상담센터입니다. 올해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광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코로나 상담센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담센터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확진자가 되거나 자가격리자가 됐을 때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또 보건소와 연결을 해서 긴급 돌봄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달 체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경남의 상황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 올해 저희 발달장애인들이 한 40명 정도 확진이 됐어요. 확진자도 있고 자가격리자도 있는데요. 자가격리자가 되면, 확진자가 되면 차라리 병원으로 가서 의료진의 보호와 지원과 진단을 받아서 안정적인 공간에 있는데요. 자가격리가 된 발달장애인 분들은요, 내가 왜 자가격리가 된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자가격리가 된 발달장애인 분들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원래대로라면 보건소에서 방역수칙을 설명을 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거를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구호물품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보건의료 쪽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 작동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했던 건 뭐냐면 그 경남에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긴급 돌봄, 맞춤형 돌봄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긴급 돌봄 지원 인력과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는 가족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18개 시군의 가족 지원센터 코로나 상담원들과 협업을 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방역,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보건소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발달장애인 자가격리자 가정이 생기면 서비스가 이렇게 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내가 자가격리자요 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빨리 알아채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망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코로나 시기에 지금도 뭐 팬데믹 시기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그다음에 추가되는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모르세요. 정보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읍면도 장애복지 전담 주무관님들도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저기 보면 17개 광역시도에 저희 센터에 코로나 상담원이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뭐 직원이 는 게 아니라 저희 개인별 지원팀이든 권익공모팀도 지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지자체 주무관들 설명하고 보건소에 알리고 자가격리된 부모님들한테 지금 24시간 2주간 매주 활동지원 서비스 가족 돌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긴급지원급여라고 해서 120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안내를 드리고 이 서비스가 지자체와 제공기관이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서비스가 확대가 되었는데 이것도 잘 모르세요. 너무 안타까운데 학교의 특수교사도 잘 모르시고요. 당연히 이제 주무관님들도 잘 모르세요.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해요. 워낙 정책이 자주 바뀌고 특히나 발달장애인 서비스들은 하루가 다르게 막 쏟아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항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 발달장애인, 특히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정책적으로 뭔가 최저 안전망을 마련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튼 저희 17개 시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 주변의 발달장애인분들 중에 자가 격리가 되시거나 혹은 확진자 생기면 센터로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필요한 서비스 안내해드리고 지자체와 보건소랑 소통을 해서 방역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을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건 굉장히 많은데 시간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정보만 말씀드렸고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들은 각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연락을 해보시면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특화 사업은 포용적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각 지역 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요 지역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사업들을 했었어요. 주간활동 서비스가 지역 사회에 나가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특수한 사람들만 가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견인하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지역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어 간판 혹은 한글도 너무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고 삼겹살집을 가고 싶은데 삼겹살도 심지어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있고 화장실은 다 아시죠? WM 이런 지역의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지원센터랑 연결을 해서 발달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이 가시는 문화예술 공간을 그 지역의 간판들을 바꿔내는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색, 주황색, 지금 연두색 같은 건데요. 색약, 그러니까 그 색을 인지하기에 어려우신 분들이 저 세 가지 색을 가장 인지를 잘 하실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도 저 색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사인물을 만들 때 이런 색을 적용을 하자. 이건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유니버셜 디자인 관점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구조물이다라는 게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지역의 사인물 간판들을 이렇게 픽토그램을 활용을 해서 바꿨어요. 그 문화예술촌에 마산 아구찜집도 있고 버스 정류장, 복집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픽토그램을 그 지역의 상인들, 그다음에 저 픽토그램을 만들 때는 그 지역에 사시는 발달장애인 어머님들과 당사자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간판에 들어갈 픽토그램들, 사인물들을 다 만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토그램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삼겹살집, 하와이 노래방, 버들국수처럼 실물을 찍어서 낸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좀 만화화해서 이제 국수집이라면 국수처럼 형태를 갖춰서 저렇게 간판을 해놓고 나니 지역의 상인들도 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역 상인들이 간판을 만들진 않았고 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줘서 이게 합의가 되면 충분히 지역에서도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좀 재미나게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이제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사례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역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사시려면 지역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같이 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들을 바꿔내면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특화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역할, 그다음 생애 주기별 서비스, 각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특허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경남에서 왔지만 지금 17개 시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각자 지역의 발달장애인 가족과 당사자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꼭 검색해 보시고요. 오늘 동영상을 보시면 발달장애인에서 꼭 검색해 보시고 전화하셔서 개인별 지원객 수립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잖아요. 이 정보 텍스트로 검색을 하셔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